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문화 3단원 자료 수집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질문지법, 두 번째로 실험법, 세 번째로 면접법, 네 번째로 참여관찰법, 다섯 번째로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방식이 질문지법인데요. 자, 우리가 질문지법이라고 한다면 조사 주제에 부합하도록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글로 했을 때 응답자도 한글로 대답을 해주면서 서로 언어가 서로 통해야 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 조사 대상자가 문맹이라든지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연구가 좀 힘들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지법과 관련되어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 인식을 번호로서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끔 설문조사지를 보면은 그냥 개인의 생각을 짧게 한두 줄 정도 쓰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 분석을 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질문지를 모두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질문지가 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표본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도 이 질문지법의 그 자료로서의 근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지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번호를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다가 통계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 특히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기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다라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언어로 조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렵고, 언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회수율 응답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분들은 아직 여론조사를 많이 안 받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철 되면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잘 응답을 잘 안 합니다. 좀 귀찮잖아요.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링크 같은 거 공유하면서 참여하면은 기프티콘 준다라고 하더라도 잘 참여 안 하죠. 귀찮으니까요. 그런 점 때문에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해소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의 배제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점에 있어서도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집단의 특성으로 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집단이 모 집단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모 집단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무작위적으로 모 집단에서 조사 대상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 모 집단의 특성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점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법이라고 한다면 독립변이를 인위적으로 처치해서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실험법 같은 경우에도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독립변인을 처치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독립변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주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의 또 변화 정도, 수치적으로 이를 나타내 주어서 관계를 찾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종속변인의 해당하는 변수 A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B가 A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A에다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 B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C, D 얘네들도 각기 따로 A에다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B가 A에다가 그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C와 D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실험법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수반되어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이제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상황을 설정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문화 연구에서는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실험법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실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인간의 권위가 지위에 따라서, 인간의 폭력성이 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을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가상 교도소 상황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 집단에다가 교도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B 집단에다가, B 집단은 그냥 일반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지위를 부여해서 가상 교도소 상황을 조성을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A 교도관들이 B 죄수들을 약간 좀 탄압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맘 놓고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과관계의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데는 유리하고요.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자료로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기가 좋고 집단 간 비교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실험 통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독립변인 B가 종속변인 A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C와 D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예시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C와 D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또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1번 내용과 비슷한데 통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가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와 D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차피 일반 현실 사회에서는 C와 D가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변이 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B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법과 관련되어서 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점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면 독립변인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집단을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험 집단이라고 한다면 독립변인이 적용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변인이 적용되는 집단인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데, 이 A 집단과 B 집단에게 독서 시간을 일정하게 부여를 했을 때, 폭력성이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A 집단에게는 2시간의 독서 시간이 부여가 되었을 때 B 집단에게는 독서를 안 시켰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독서를 2시간 하는 것이 폭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독서라는 독립 변수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제 집단은 독립변인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B 집단이 독서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통제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A 집단에게는 5시간의 독서 시간을 부여하고,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의 독서를 한 결과 폭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독서라는 독립 변수를 5시간 정도 부여받은 것이고, B 집단도 독서라는 독립 변수를 2시간 정도 적용받은 것이죠. B 집단도 독립 변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2시간을 했기 때문에, 독서를 2시간 했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독립변인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법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면접법이라고 한다면 조사 대상자와 대면을 하면서 조사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사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질문지법과 다른 점은, 질문지법은 미리 작성해둔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얻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와 대면을 하면서 직접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둘 다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문맹자에게도 가능하겠죠. 문맹자에게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어떤 수치를 얻는다든지 1, 2, 3, 4, 5번 중에서 어디를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성향과 진행 상담, 응답 내용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질문지법과 비교할 때 면접법은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 면접법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나 면접 볼 수 있을까요?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많으면 한 20명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동시에 한 100명, 200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마다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면접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질적 연구와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포르라고 부르는 신뢰관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라포르를 기반으로 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조사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담임쌤하고 학생이 3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상담한다고 해봅시다. 어색하죠, 처음에 올라가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 뵀던 쌤이라고 한다면 좀 친숙할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쌤이라고 하면 좀 낯설잖아요. 그러면 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8월 달쯤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친숙해지면 그냥 뭐 없던 고민도 막 가서 뭐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수시로 와서. 그런 것처럼 이 면접법 같은 경우는 라포로라고 부르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이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면접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조사 대상자의 행위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 등을 해소하는 악의적인 응답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 대답을 안 하는 경우는 없겠죠. 막 강요할 수도 뭐 있을 것이고요. 회피하는 경우도 좀 뭐 줄어들겠죠. 직접 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성의한 응답을 하더라도 재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글을 못 읽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조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 중에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고 어, 수능 전후로 이제 면접을 본다고 하신다면 진짜 그 시간이 힘듭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진짜 길거든요. 저도 이제 현역 때 면접을 봤던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거의 제가 대기 시작한 지 바로 되어서 질문 면접을 보러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편했었는데 다른 면접을 봤던 곳에서는 제가 좀 후순위였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그 목적으로 또 면접을 봤던 곳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 제가 밖을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 다 끝나려면은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제가 거의 초반에 봐서 면접 끝나고 나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면접 끝나고 나서 쉬는 공간에 휴대폰도 못 들고 들어가고 챗도 못 들고 들어갔던 곳이라서 와, 3시간 동안 그냥 명상 때리면서 대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다수를 대상으로 이 면접법을 시행하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라는 점. 그냥 약간 좀 자신의 가치관이 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참여관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랑 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고 연구자가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일상생활이라는 게 매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 과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구조화라든지 표준화가 1도 없을 정도로 이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상황을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비교적 장기간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좀 즐겨봤던 그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그 침팬치 사회에서 그 침팬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지 뭐 생활 모습이 어떠한지 그걸 이제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게 그 다큐멘터리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전기 나왔던 교수분들이 나중에 영상 마지막 부분 되면은 완전히 다들 백발이 되셔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연구 하나만을 위해서 20년 동안 연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보통 오랫동안 연구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침필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참여 관찰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꽤 긴 시간 동안 관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문제점,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여 관찰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료의 실제성을 끝내주겠죠. 그 조사 대상자의 실제 일상생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은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민족이라든지 문맹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에게도 참여 관찰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뭐 그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데도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아마존 원주민들의 장례 풍습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원주민 부족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가세요. 다들 너무 건강하셔. 아무도 안 돌아가죠. 장례 풍습을 조사하러 들어갔는데 이러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조사자가 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 조사자가 이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끔 이제 인터넷에 자주 돌아다니는 짤 중 하나가 어떤 그 박사처럼 보이시는 분이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에게 지금 축제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 분이 동네 주민분이 아니요,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마을 동네 주민분이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하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분이 뭐 실제 유가족이었다든지 그러면 축제를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좀 열받았을 수가 있겠죠. 열받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는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에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은 또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지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헌연구법이라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문헌연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문헌연구법이 구글링이죠.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중요한 특징이죠.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전 조사로서 이 문헌연구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든 질적 연구라든 사전 연구로서 문헌연구법은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이 문헌연구법의 대상으로서는 뭐 신문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 같이 다양한 문헌 형태로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자료의 수집 용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한다면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자료라고 하면 다른 연구에서 이미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그거는 1차 자료가 되는데 누군가가 이미 설문조사를 다 돌리고 내가 그 설문조사 돌린 그 결과를 나만의 방법으로 따로 분석을 한다면 그건 2차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남이 조사하면 그건 2차 자료고 내가 직접 조사하면 1차 자료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헌연구법의 목적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징으로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헌연구법의 그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 시행된 어떤 그 문헌을 제가 활용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 질적 연구에는 그 질적 연구에서 연구한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이 담겨 있겠죠. 내가 그걸 활용하면 주관적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문헌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문헌 연구에서도 주관적 인식을 파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그 9월 모의고사에 이 선지가 출제되어서 학생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문헌연구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냥 뭐 인터넷 쳐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뭐 연구 동향이라든지 성과 파악을 통해서 참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합하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뭐 그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그 과제를 하신다든지 하면 뭐 보고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때 뭐 나무 위키 가져오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 나무 위키나 이런 데서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성 확보하기가 좀 난해하겠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그 대학교를 가시게 되면 보고서라든지 뭐 소논문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웬만해서는 위키백과 자료도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 교수님들은 보셔서 위키백과를 첨부를 해도 교수님들이 좀 감점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자료로 첨부를 했느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만 보더라도 만약에 대학교 가셨는데 나무 위키를 첨부 자료로 쓰신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 관점에서 그 문헌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어쩔 수 없이 또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헌연구법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